안녕하세요. 로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GNN과 알고리즘적 추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제 강의 중의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GNN과 알고리즘적 추론 중에서 GNN은 계속 보아왔기 때문에 익숙하지만 알고리즘적 추론은 덜 익숙합니다. 한번 알아봅시다. 원래는 컴퓨터 과학,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것이 알고리즘이었습니다. 요즘은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알파고 등등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오르지만 알고리즘은 컴퓨터 과학의 근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세기에는 수많은 알고리즘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정렬, 최단 경로, 그래프 검색, 라우팅 등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더 좋은 방법, 더 특색 있는 방법들이 계속 개발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더 빨리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더 쉽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더 싸게, 더 적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 등등 관점과 목표로 다양한 방법들이 등장했습니다. 알고리즘 패러다임들을 보자면 탐욕, 분할 및 정보, 재귀, 결정론 대 비결정론 등등 여러 가지 패러다임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일부는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다루었던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21세기의 알고리즘이 아닙니다. 여전히 데이터 구조와 함께 가장 탐나고 가장 동경의 대상이 되는 분야입니다. 데이터 구조가 같이 나온 것은 이 둘은 서로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분야인 만큼 현재의 컴퓨팅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이를 바탕으로 설계되고 동작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인공지능이나 기계학습이 기존의 알고리즘들을 뛰어넘은 것이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알고리즘들이 없다면 현재의 인공지능이나 기계학습의 경우 비정상적인 작동을 하거나 동작을 아예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운 것들 중에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사용하거나 결과의 순서를 보거나 랭킹을 계산하는 것 등 이런 알고리즘들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들 없이 동작하는 것은 생각하기 힘듭니다. 알고리즘이 얼마나 중요한지 간단한 예를 보자면 더욱 효과적인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머신러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을 존중해 주세요. 지금까지 강의에서는 GNN들을 새로운 형식의 알고리즘으로 다뤄왔습니다. 즉, GNN을 그래프를 입력하면 노드, 엣지, 그래프에 대한 임베딩을 생성하는 하나의 큰 함수 F 또는 알고리즘으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로 함수 F를 배우는 방법, 학습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의 우호 위해서만 기존의 그래프 알고리즘을 바라보고 그 결과들과 비교하였습니다. 즉, 우리는 기존의 그래프 알고리즘을 서로 다른 동떨어진 대상으로 다뤄왔습니다. 지금까지의 시선으로는 기존의 그래프 알고리즘들과 지금의 GNN들의 접점이 거의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GNN들을 새로운 유형의 그래프 알고리즘으로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래프 머신러닝은 알고리즘과 같은 컴퓨터 과학 이론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예전에 본 것처럼 유사한 아이디어, 생각, 관점을 다른 방법, 도구, 정의를 통해서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꼭 같이 볼 것입니다. 이 시간에서 이전 그래프 알아서 GNN의 기초 개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고전적인 알고리즘과 GNN들 사이의 깊은 연관성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경망 아키텍처 설계 정보에 사용할 것입니다. 오늘 볼 내용의 큰 그림입니다. 1부에서는 GNN들이 실행할 수 있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신경망 아키텍처의 알고리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부에서는 GNN은 어떤 종류의 그래프 알고리즘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4부에서는 알고리즘, 정렬, 신경망 설계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읽을 것이 있다면 피터의 결과물들을 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많이 좋아하는 분입니다. 유튜브에도 어느 정도 공개된 강의와 슬라이스들이 있습니다. 내용도 좋고 전달력도 좋습니다. 추천해드립니다. 이름으로 검색하시면 생각보다 많은 자료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GNN들을 메시지 생성과 이 전파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되면 피터의 작업들을 같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GNN과 고전적인 알고리즘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GNN들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노드 계산 그래프 결정과 정보 전파 및 변환입니다. 익숙한 개념이니 쉽게 복습만 해보겠습니다. 계산 그래프를 결정하는 것은 왼쪽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임베딩을 계산할 때 어떤 노드, 엣지, 영역을 사용할지 정하는 것입니다. 쉽게는 K-호프의 값을 정함으로써 몇 단계의 이유까지 활용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계산할 전체 과정, 영역이 정해집니다. 계산 그래프가 정해지고 나면 그 그래프를 따라서 정보를 전달하고 이를 적용하는 과정이 들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들, 예를 들어서 간단한 함수부터 MLP까지 사용하게 되고 그 작은 단계 하나하나마다 정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GNN을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바라보고 정리해 봅시다. GNN을 정의하면 이에 따라서 계산 프로세스, 메시지 전달이 정의됩니다. 메시지가 생성되고 그것이 전파되는 과정은 분명하게 어떠한 알고리즘으로 정의될 것입니다. 메시지를 어떻게 생성하는지, 전파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그 세세한 부분 하나가 모여서 해당하는 GNN이라는 하나의 큰 알고리즘을 정의할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작업들을 잘 가다듬으면 기존의 고전 그래프 알고리즘들을 GNN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알고리즘들이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지 지금으로선 명확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미 표현할 수 있는 한 가지 알고리즘을 살펴봤습니다. 이를 통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6강 GNN의 이론들 Theory of GNN에서 다룬 GIN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 강의에서 아이소모픽 테스트, 동형성 판별을 위한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1WL 아이소메트릭 테스트, 아이소모피즘 테스트를 이제 본격적으로 GNN들과 와일드파일러 리만 동형성 테스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눈에 먼저 띄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얻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른쪽 상단은 지금같이 알아볼 WR 아이소모피즘 테스트의 논문입니다. 그 아래쪽에는 저자인 리만과 와이즈파일러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제 잠시 예전의 기억을 떠올릴 때입니다. 우리가 6번째 강의 Theory of GNNs에서 같이 본 것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때 WL 그래프 커널의 WL은 와이즈파일러 리만의 약자로 편의상 WL로 줄여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는 것은 두 그래프가 동일한지 테스트하는 거였습니다. 그 방법으로서는 각 노드에 색을 할당합니다. 그리고 그 이웃들의 정보를 취합하고 해시 함수를 사용하여 서로 다른 것에는 서로 다른 색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반복하여도 색이 변하지 않을 때까지 그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 히스토그램을 얻습니다. 만약에 두 개의 그래프에서 최종 색상 히스토그램이 동일하다면 이를 기반으로 그래프가 동일하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동일하지 않다면 두 그래프는 동일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과정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집시다. 우선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주어졌다고 하면 모든 노드에 동일한 색상을 부여합니다. 지금은 파란색이 부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노드는 주변에 어떤 것이 있나를 확인합니다. 이 그래프는 각 노드를 기준으로 나와 이웃 둘, 나와 이웃 셋으로 구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모두 색이 동일하니 이웃 의미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웃이 둘인 것과 이웃이 셋인 것에 대하여 각기 다른 색상, 초록색과 노란색을 부여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것이 WL에서는 해시 함수입니다. 해시 함수는 쉽게 설명하면 다른 값에는 다른 값을, 동일한 값에는 동일한 값을 되돌려주는 인젝티브 함수입니다. GIN에서는 해시 함수 대신에 MLP를 사용했다는 것이 차이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작업을 반복합니다. 이번에는 이웃이 둘이어도 그 이웃이 어떤 색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구분이 됩니다. 노란색을 2개 가질 경우와 노란색과 초록색을 가진 것이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할 것은 이웃들의 순서는 마치 그래프가 그렇듯이요. 즉 노란색과 초록색이 나오느나 초록색과 노란색이 나오느나 동일하게 다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일한 방법으로 보라색, 주황색, 회색이 배정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동일한 작업을 반복해 봅시다. 보라색 노드에서는 두 이웃이 모두 주황색입니다. 주황색 노드에서는 세 이웃이 각각 보라색, 주황색, 회색입니다. 회색 노드에서는 두 이웃이 각각 주황색, 회색입니다. 모두 동일합니다. 여기에 새로운 색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이 구성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 멈출 때가 된 것입니다. 이제 나온 색들을 바탕으로 히스토그램을 작성합니다. 오른쪽에 미니 히스토그램을 보면 보라색이 1이면 회색은 2, 주황색도 2 정도로 표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를 조금 다르게 보이는 그래프에 적용해 봅시다. 아래의 그래프를 보면 일단 모양이 시각적으로 달라 보입니다. 하지만 WL을 통해서 이를 바라보면
둘 다 결과적으로 같은 것으로 판단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면 한 과정씩 직접 해보면서 스스로를 설득시키면 됩니다. 위에서 초록색은 파란색을 가지고 있었고 아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 주황색은 본인이 노란색에 하나의 노란색과 두 개의 초록색의 이웃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예전처럼 WL의 접근법 시 전지전능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바로 떠올려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취약한 구조. 항상 GNN들의 취약점으로 나오는 순환적인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들을 구분하는 것에는 실패하고 맙니다. 우리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GIN이 WL만큼 표현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두 개의 그래프 G1과 G2가 주어졌을 때 WL이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다면 GIN을 사용하여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매개 변수가 있고 이는 학습을 통해 구할 수 있습니다. 즉, GIN은 WL 알고리즘의 신경 버전이라는 결론을 이전 시간에도 도출해 내었습니다. 이 둘의 큰 차이점은 WL에서 사용하는 해시 함수를 GIN에서는 학습 가능한 MLP로 대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GNN이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모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WL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GNN의 경우에는 WL 테스트와 많이 유사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훈련된 GNN이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다른 알고리즘은 무엇이 있을까입니다. GNN의 가능성을 생각해 보았을 때 GNN들이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것들이 고작 한두 개로 제한될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이 된다면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GNN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시야를 넓힐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1부에서 GNN이 실행할 수 있는 알고리즘 한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서 신경망 아키텍처의 알고리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GNN이 쉽게 학습할 수 있는 광범위한 종류의 고전적 그래프 알고리즘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지금까지 집중적으로 보아왔던 GNN의 표현력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사용할 신경망 아키텍처 구조는 학습이 가능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구조적인 이유로 학습이 불가능한 것도 있을 수 있고 학습이 어려운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구조를 잘 짜면 쉽게 배울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번 강의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전과 달리 여기에서는 표현력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특정한 구조, 아키텍처가 어떠한 작업을 쉽게 학습하여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쉽게 배운다는 것은
너무 많은 학습 데이터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학습은 주로 MLP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MLP는 부드러운 함수, 예를 들어서 선형이나 로그나 지수 함수 같은 것을 쉽게 학습합니다. MLP의 구조와 다항차 방정식 등을 생각해보면 있습니다. 복잡한 함수, 평활함수의 합이라든가 포르프 같은 것을 배우는 데는 MLP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지식을 기반으로 지식을 쌓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쉬운 문제와 이를 위한 쉬운 알고리즘, 그리고 그것을 간단한 구조로 시뮬레이션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복잡한 문제와 점점 더 복잡한 알고리즘, 그리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점점 더 복잡한 구조를 다루어 볼 것입니다. 첫 번째로 다뤄 볼 문제는 특징 추출, Feature Extraction입니다. 입력이 되는 같은 색, 크기, 위치와 같이 n차원의 실수로 나타낼 수 있는 평면적인 플랫한 속성들입니다. 해당하는 특징을 표현하는데 n차원의 실수값을 사용한다면 그 방법은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색을 표현할 때 원합 벡터를 사용할 수도 있고 RGB 값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위치를 표현할 때 각 차원마다 X, Y, Z축과 같은 것을 사용해도 됩니다. 이러한 입력값들을 받아서 나오는 출력값으로는 스칼라 값, 단 하나의 실수값이면 됩니다. 이 값은 색이 이 물체가 둥글고 노란색인가요? 와 같은 값이라는 것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 추가적인 지식은 없다고 가정합시다. 이 경우 MLP를 사용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쪽에 다양한 입력값들을 입력하고 출력으로 하나의 숫자를 받아내어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결과가 맞았나 틀렸나를 확인하고 훈련해서 원하는 값이 나오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한 구조에 대한 고려가 없이도 범용 근사 Universal Approximation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해결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쉽습니다. MLP를 사용하여 개체에 대해서 특징을 추출하는 것을 했습니다. 이제 다른 문제를 봅시다. 아주 조금 틀어서 여러 개의 개체를 다루어 봅시다. 이번에 다룰 문제는 요약 통계입니다. 입력되는 값으로는 색상과 좌표의 값을 가지고 있는 값 X 값들의 집합입니다. 각각의 첫 번째 자리는 색을 나타내고 두 번째 자리는 위치를 나타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집합의 일부 속성입니다. 예를 들면 최대값, 최소값, 평균값 같은 통계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집단의 속성을 표현해주는 통계값, 그래서 요약 통계입니다. 특별하거나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X 좌표 중에 최대값을 알고 싶다고 합시다. 아래 이 그림을 보면 빨간색 마이너스 5, 초록색 마이너스 4, 회색 마이너스 2, 파란색
2, 보라색 5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각의 좌표의 편의성을 위해서 알파벳의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여기에서 X 좌표 중에 가장 큰 것을 말해주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아주 쉽게 5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냥 눈으로 그림상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값을 말하면 되는 딱히 생각할 것이 없는 문제와 답입니다. 이를 간단하게 수식으로 표현하면 y는 max x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x의 좌표들 중에서 최대값을 골라주세요 라는 수식입니다. 이 간단한 함수, 최대값을 고르는 함수는 사람의 인지적으로는 매우 간단하지만 컴퓨터로 작업할 때는 의외로 복잡합니다. 컴퓨터 과학, 전사나 컴퓨터 사이언스 이런 것들을 배우거나 대부분 해보았을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오른쪽 초록색 사각형에 적혀 있습니다.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아웃의 값은 우선 마이너스 무한대의 값을 지정합니다. 어떠한 값이든 2보다 클 것이고 그로 인해 이 값은 덮여 씌워질 것입니다. i의 값이 1일 때부터 시작해서 이를 그 끝까지 반복할 것입니다. 만약 x의 좌표가 out보다 크다면 out의 값으로 x의 좌표를 입력합니다. 모든 과정, 즉 i의 값이 끝까지 커져서 더 이상 볼 입력값이 없으면 out의 값을 반환합니다. 알고리즘적으로는 복잡할 것이 없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제 이를 이전처럼 MLP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 해봅시다. MLP 모델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x1에서 xn까지의 변수들을 입력받을 것입니다. 이 작업에는 애시당초 MLP 모델이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이유로는 이 부분을 보기 전에 정리했던 내용들 중에 복잡한 함수, 예를 들어서 평활 함수의 합, 포로프 등은 학습하는데 MLP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던 내용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포로프가 해당합니다. 아까 모든 입력 값들을 차례대로 확인한 것이 포로프입니다. 그 부분이 기억나지 않더라도 다항식에서 최대값을 찾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점점 복잡해질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입력된 값들을 하나하나 비교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MLP가 학습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합니다. 이대로는 우리가 시작할 때 정했던 목표, 쉽게 배울 수 있는 항목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문제에는 새로운 구조, 관점이 필요한 법입니다. 여기서 사용할 방법은 딥셋의 모델입니다. 이전과 크게 달라지는 것은 이전의 MLP 값들을 합하고 그 위의 한 층의 MLP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이 작업에서는 잘 작동할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알아봅시다. 이 구조는 소프트맥스를 대략적으로 따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최대값에 대한 근사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수식을 보면서 왜 그런지 알아봅시다. X좌표의
최대값은 다음과 유사합니다. 자연상수 무리수 2의 x제곱을 모두 합한 값의 로그 값이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래프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y는 t의 x승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면 대체적으로 이러한 그래프가 나옵니다. x의 값이 조금만 커도 그 값을 합치게 되면 조금이라도 더 큰 값이 더 큰 값의 영향력이 매우 엄청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명 태산유의 티끌, 태산유의 바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를 다시 로그를 취해서 되돌려 보면 본래의 크기, 스케일로 복구했을 때는 최대값에 최대한 유사한 위치에 있을 것입니다. 바위 정도의 오차가 있기 때문에 최대값과 한 것이 아니고 유사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학습으로 보았을 때 핵심은 파란 부분은 로그 함수를 배우고 빨간 함수는 지수 함수를 배우면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접근 방식, 새로운 구조를 사용을 함으로써 얻은 수학이 큽니다. 가장 큰 것은 MLP는 로그 함수나 지수 함수 같은 간단한 함수를 배우면 됩니다.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는 그래프를 잠깐 보고 손 위에든 종이 위에든 그 모양을 대략적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이 정도가 MLP가 쉽게 배울 수 있는 난이도입니다. 따라서 이는 쉽게 있습니다. 이전에 간단한 MLP만 사용했을 때와는 필요한 데이터의 수나 반복 학습의 횟수에서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접근 방법, 딥셋을 사용하여 여러 개의 대상에 대해서 요약 통계를 내는 방법을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수식으로는 간단하게 max라고 쓰면 되지만 이를 신경망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약간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제 많은 객체에 대해서 어려운 작업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볼 문제는 관계형 인수 최대값 Relational Argmax입니다. 입력되는 값은 예전과 동일한 첫 번째 값은 색상을, 두 번째 값은 좌표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얻고 싶은 것은 쌍관계의 속성입니다. 이번에 볼 예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두 개체의 색상은 무엇인가요? 입니다. 아래의 그림을 보면 사람은 아주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장 왼쪽 끝에 있는 빨간색과 가장 오른쪽 끝에 있는 보라색입니다. 간단하게 빨간색과 보라색입니다. 사람 머릿속에서는 그 순서나 과정을 생각할 필요도 없이 간단한 작업이지만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고 정리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원하는 값, 색깔, 쌍을 얻습니다. st는 such that으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위치의 차이의 절대값이 최대가 되게 하는 두 색깔의 쌍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머릿속을 훅 하고 지나가는 생각이 있습니다. 최대값을 딥셋으로 구했으니 비슷한 방법으로 최소값도 구하고 그 차이 또는 거리를 구하면 되지 않을까? 어렵지 않겠는데 생각이 들면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위의 수식 그대로 쌍별 거리 중에 최대값을 구하기를 적용할 것이고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딥셋이 여기에 잘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서는 딥셋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MLP1에서는 각 쌍들의 거리를 구하고 MLP2에서는 그 중에 최대값을 구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선 최대값에서 딥셋을 사용할 때는 각각의 값들을 MLP에 적용했습니다. 그때는 마치 지수 함수와 유사한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쌍별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한 쌍의 객체를 비교해야 합니다. 딥셋에서는 한 번에 하나씩의 객체를 다뤘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첫 번째 MLP를 해결했다면 두 번째 MLP에서는 그 사이의 최대값을 찾아야 합니다. 이는 또 다른 for loop 형식으로서 학습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MLP1은 아마도 쌍관계를 별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x와 y가 동일한 경우에만 0이라는 값을 반환하는 함수 g가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각각의 값을 x와 y에 함수 f를 적용하고 이 값들을 합친 것이 함수 g의 결과와 동일할 수 있는 f는 없습니다. 즉, 이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제야 등장하는 것이 GNN입니다. GNN의 과정을 살펴보면 for loop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익숙한 모델인 GIM 모델을 생각해 봅시다. i가 1에서 n까지 바뀌면서 다음을 실행합니다. i의 새로운 인베딩 hidden state는 MLP1에 기존의 인베딩 hidden state를 적용한 값에 MLP1에 i의 이웃의 기존의 인베딩 hidden state들의 합을 구하고 이를 MLP2의 값과 같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MLP1이 i와 j 사이의 거리를 계산한다면 MLP2에서는 그 중에 가장 좋은 값, 여기서는 가장 큰 값, 높은 값을 고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인지 각 노드별로 이웃들로부터 정보를 모으는 부분이 for loop의 기능을 해놓은 것처럼 느끼지 않나요? 중요한 것은 GNN에서는 쌍, 페어를 입력으로 사용할 수 있고 학습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GNN이 여러 객체, 오브젝트에 대한 작업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쌍관계, 페어와이즈 릴레이션스를 다루는데 다른 구조보다 더 적합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왼쪽 그림을 통해서 간단하게 가지고 있었는지 떠올리거나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문제, 알고리즘, 적용 과정을 보면서 각각의 경우에 따라 적합한 구조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위에 보이는 것은 두 번째 작업, 간단한 최대값을 찾는 작업에 대한 모델, 구조별 비교입니다. MLP가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였고 좋지 못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보이는 것은 쌍관계, 페어와이즈 릴레이션스를 다루는 문제였습니다. 이미 알아본 대로 MLP와 딥셋이 좋지 못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 GNN이 두 항목 모두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뒤에 있는 숫자는 레이어의 개수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MLP와 딥셋이 포어루프를 학습해야 돼서 잘 다루지 못했던 객체, 노드상, 페어와이즈 릴레이션을 GNN은 잘 해결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즉, 각자 문제에 맞는 해결법, 구조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관계형 아크맥스는 GNN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GNN이 실행할 수 있는 일반적인 알고리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2부 신경망 아키텍처의 알고리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GNN의 알고리즘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 소개할 것이 있습니다. MIT의 강의입니다. 강의 이름은 Introduction to Computer Science and Programming in Python입니다. 이번에는 까먹지 않고 링크를 첨부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강의의 이름처럼 파이썬을 사용해서 컴퓨터 과학에 입문을 시키는 과정입니다. 컴퓨터의 정의부터 순환구조, 정렬, 문자 변조, 함수, 자료 구조 등등 입문자에게 중요한 기본 개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지시하고 있는 6번째 슬라이드를 훑어보니 여기 쓰여있는 대로 영향력이 있을만 합니다. 희미해져 가던 개념들도 다시 떠올리게 해주는 것도 있고 잊었거나 생각하지 않았던 못했던 것들도 집어줘서 좋았습니다. 슬라이드뿐만 아니라 영상, 문제, 해답 등등 모든 자료가 접근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입문 강의라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없습니다. 중고등학생이나 컴퓨터 알고리즘 등에 익숙한 초등학생이면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시간이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볼 예정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란 하단에 쓰여 있는 대로 어떠한 문제를 간단한 부분 문제로 나누어서 해결하고 이를 필요할 때 연계하여 사용하는 일종의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이번에 풀어볼 것은 최단 경로 문제입니다. 입력되는 값은 가중치 그래프와 선택한 출발지 노드입니다. 원하는 출력값 소스 노드, 출발지 노드에서 가능한 모든 최단 경로들입니다. 아래의 그림을 예시로 보겠습니다. 우선 각 노드는 번호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 엣지, 링크에는 가중치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에는 방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화살표가 그려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현실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각각의 노드가 장소이고 엣지에 있는 가중치가 걸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각각의 길은 일반 통행입니다. 0번 노드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2번 노드로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7번, 4번, 2번 노드를 통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 가중치 값들의 합은 7,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로 마이너스 2입니다. 맞습니다. 노드에 붙여져 있는 번호는 노드에 붙여진 아이디 번호가 아니라 빨간 노드에서 출발해서 그 경로를 따라갔을 때 가장 짧은
가중치의 합이 가장 적은 경우의 값입니다. 무의식 중에 색이 칠해진 경로가 정답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 경로를 따라가 버렸습니다. 물론 색이 없었어도 값을 찾는 데는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직 시간이 조금 더 필요했을 것입니다. 알고리즘으로 해결할 때 가장 유명한 방법 중에 하나는 벨만포드 알고리즘입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편의상 시작 노드를 S라고 표시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A, B, C, D 노드라고 부르겠습니다. A, B, C, D. 여기에는 총 5개의 노드가 있습니다. 알고리즘의 정의에 따라 우리는 노드 수 마이너스 1번만큼 반복 계산을 할 것입니다. 즉 여기에서는 4번의 계산을 반복하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 계산입니다. 우선 시작에는 0을 다른 모든 값에는 무한대의 값을 넣어놓고 시작합니다. 일종의 못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간혹 연결되지 않은 노드를 위한 값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리고 우선 노드 A를 봅시다. A는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노드입니다. 비용이 6이 듭니다. 그래서 값을 6으로 적습니다. 이제 이어서 노드 B를 봅시다. 노드 A를 통해서 갈 수 있고 총 비용은 6 더하기 5 해서 11입니다. 이제 노드 C를 봅시다. C는 A를 통해서 갈 수 있고 비용은 총 2가 듭니다. C는 2가 됩니다. 그리고 노드 D를 봅시다. 이는 직접적으로 갈 수 있고 비용은 7이 듭니다. 그래서 7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렇게 모든 노드를 한 번씩 보았고 1회차가 끝났습니다. 이를 좀 더 보기 쉽게 표를 정리하면 S는 0, A는 6, B는 11, C는 2, D는 7이 나왔습니다. 차이입니다. A를 갈 때 더 빨리 가는 방법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둡니다. B를 갈 때 D를 거쳐서 간다면 4라는 비용으로 갈 수 있습니다. 7 3으로 4라는 비용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 비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것을 4로 업데이트 합니다. C를 갈 때 A나 D를 거쳐서 가야 되는데 A는 비용의 변화가 없고 D를 거치는 경우에는 비용이 16이므로 기존의 비용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변화가 없습니다. D를 갈 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2회차 파란색으로 0, A는 그대로 6, B는 업데이트 돼서 4, C는 그대로 2, D도 그대로 7입니다. 이제 3회차입니다. 이제는 반복하는 패턴이 눈에 보이실 테니 조금 빠르게 가겠습니다.
1회차와 비교하여 바뀐 것은 b의 값입니다. 그래서 b를 통해서 가는 것만 확인해 보면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습니다. b를 갈 때 지금 더 이상 빠른 비용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a를 갈 때는 b를 통해서 가면은 더 적은 비용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를 업데이트합니다. 그러면 a는 파란색 2가 됩니다. b는 지금보다 더 적은 비용을 못 찾았습니다. 그리고 C를 갈 때는 A나 D를 거쳐서 가야 되는데 A의 값이 2로 수정되었기 때문에 총 비용이 마이너스 2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은 간단하게 마이너스 2로 바뀌었습니다. D를 갈 때는 아직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유지합니다. 3회차 결과는 0, 2, 4, 마이너스 2, 7입니다. 4회차도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미 아시다시피 더 이상 변하지 않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어떻게 하면 GNN으로 구현할 수 있을까요? 알고리즘을 GNN의 구조와 서로 나란하게 둘 수 있습니다. 우선 계산해야 되는 횟수는 GNN의 레이어 개수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노드를 보는 for loop 구조 또한 이미 본 것처럼 두면 됩니다. 마지막이 그나마 큰 차이가 있어 보이는 부분입니다. 합계, 어그레이션과 주변 노드 V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만 간단한 추론 단계를 통해서 학습하면 알고리즘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MLP도 물론 할 수 있지만 이전에 보았던 것 같이 어려운 과정이 될 것입니다. 방식을 더 개선할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위에서 본 것보다 더 좋은 GNN의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일종의 활성화 함수로서 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값을 구하도록 이 부분만 바꾸면 됩니다. 저 부분을 최소값으로 바꿈으로써 MLP는 단순하게 두 지점 간의 비용을 계산하는 선형 함수만 배우면 됩니다. 이번에도 작은 부분을 수정함으로써 전체적인 부하, 난이도를 낮추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하는 것 또한 하나의 알고리즘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매우 단순하고 빠른 알고리즘입니다. 어려운 큰 문제를 갖고 간단한 문제로 나누어서 해결하는 방법을 한 번 더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작업을 GNN으로 해결해 보았습니다. 당연하게도 이어지는 절차는 실제로도 그러한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가장 아래쪽에 있는 그림이 이번에 다루어본 최단 경로 문제입니다. 이미 알아본 것처럼 딥셋은 좋은 성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GNN은 분명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그래프를 보니 뭔가 이상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뒤의 숫자는 레이어의 개수를 말합니다. 해당 문제에서 최단 거리의 최대 길이가 7단계였습니다. 따라서 한두 번 만에, 즉 한두 개의 레이어로 그 경로를 찾는 것은 이미 알아본 계산 과정을 보았을 때 어렵습니다. 이에 최대 7개의 레이어를 사용했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고
그리고 그러한 합당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알아본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부분의 목표는 GNN이 잘할 수 있는 이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기존과 다르게 표현력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대신 솔루션을 얼마나 쉽게 학습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모델이 학습하는데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낸 것 중에 하나는 GNN의 메시지 전달이 일종의 동적 프로그래밍 알고리즘과 같이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GNN은 DP,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작업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의 예로서 최단 경로 찾기 문제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3부에서 GNN은 어떤 종류의 그래프 알고리즘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알고리즘 정렬, 신경망 설계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알고리즘 정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부분에서는 GNN이 어떤 유형의 작업을 잘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의 라는 알고리즘이 어떠한 형태를 띠고 있는지 잘 확인하고 이를 최대한 신경망이 학습하기 쉬운 문제로 나누고 조합하여 이를 시뮬레이션 하는 것입니다. 이제 들만한 생각은 어떻게 하면 이것을 공식화, 구조화해서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입니다. 이제 같이 볼 것이 알고리즘 정렬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봅시다. 모방하려는 알고리즘 G가 Gn부터 G1까지의 합성함수로 나타낼 수 있고 신경망 구조 F가 Fn부터 F1까지의 합성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합시다. 이때 각각의 GI가 간단한 FI가 GI를 표현할 수 있으며 더욱이 FI가 파라미터의 수가 적어서 GI를 쉽게 배울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신경망 F가 G를 시뮬레이트, 모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알고리즘을 쉽고 간단한 부분으로 분해하고 각각을 신경망으로 모방, 학습하여 전체 알고리즘을 시뮬레이션, 모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의 거의 모든 것들을 위의 과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말로 여기에서는 표현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표현 방식이 중요합니다. MLP는 많은 것들을 모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자면 개별적인 단계를 간단하게 학습하여 전체의 복잡한 알고리즘을 더 쉽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배운 것을 정리해 봅시다. GNN은 알고리즘적으로 동적 프로그래밍,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DP와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 정렬은 신경망 아키텍처 설계의 일반적인 원칙이지 GNN에 특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특정 문제가 주어졌을 때 완전히 새로운 신경망을 설계하는데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늘 기억하세요. 아직까지는 모든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없습니다. 각기 다른 문제는
거기에 맞는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여기 나온 것들은 각기 다른 문제에 대한 각기 다른 방법을 보여주는 예시들입니다. 때로는 특정한 알고리즘들을 여기에서 다른 것과 같이 적용한 것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무언가를 배우고 있는데 자꾸 배워야 할 것들이 늘어만 갑니다. 나중에 간단하게라도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 정렬을 사용한 경우를 알아봅시다. 이번에는 두 가지의 적용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NP 하드 문제인 부분집합 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을 볼 것입니다. 이어서 분산되지 않은 데이터를 일반화할 수 있는 신경망 구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것은 선형 알고리즘 정렬 가설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문제는 숫자 집합 S가 주어졌을 때 부분 집합의 합이 K가 되는 것이 있는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문제가 말로 보면 이해하기 어렵지만 예시를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선 다음과 같은 숫자들이 주어져 있고 이들의 합으로 15를 만들 수 있는지 알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의 경우에는 5와 8, 2를 더하면 15라는 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 말한 것처럼 이는 일종의 NP 하드 문제입니다. 동적 프로그래밍으로는 이 길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동적 프로그래밍과 GNN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GNN 또한 이에 적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단순한 접근 방법은 모든 가능한 부분 집합을 구하고 거기에 합들을 구하고 이들 중에 우리가 원하는 값 K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수학 시간에 배운 확률과 조합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지 대충 감이 오실 것입니다. 간단하게 2의 대상이 수입니다. S입니다. 거기에 처음에 주어지는 집합 늘어나는 것까지 생각하면 쉬운 문제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정 자체는 단순해 보입니다. 가능한 모든 부분 집합의 합을 구한다. 그리고 각각의 값을 비교한다. 간단하게 두 가지의 간단한 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 이전에 정리한 알고리즘 정렬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단순한 과정에 알맞은 신경망을 대응시키는 것입니다. 합을 구한다, 그리고 비교한다. 그렇게 나온 것이 Neural 전수 검색, Neural Exhaustive Search, NES입니다. 마찬가지로 숫자 집합 S가 주어집니다. 하우는 이 집합에서 S에서 가능한 subset 하위 집합입니다. LSTM은 텀 메모리의 약자로서 대기신경망 Recurrent Neural Network의 한 종류입니다. LSTM을 통해서 하위 집합 서브셋의 합을 구합니다. 이는 단순한 과정이라 쉽게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대값을 찾는 과정에서 최고의 값을 가진 부분 집합을 골라냅니다. 마지막 최외곽에 있는 MLP는 우리의 질문에 대한 최종의 답신 맞다, 틀리다를 알려주면 됩니다. 이를 통해 다시 한번 복잡한 문제를 간단한 문제로 나누고 이를
각각 알맞은 신경망으로 대응시켰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대만큼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MLP가 6도를 가지는 반면에 NES는 98%의 정확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적용 사례 중에 첫 번째를 보았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분산되지 않은 데이터를 일반화할 수 있는 신경망 구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알고리즘 정렬이 특정 작업에 적합한 아키텍처에 영감을 주는데 도움이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합하다라는 것은 적은 학습 데이터를 사용해서 잘 일반화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의미로서의 AI는 이보다 뛰어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보다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다룰 것은 학습 데이터와 매우 다르게 보이는 인스턴스로 외삽을 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것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접근하는지 알아봅시다. 외삽은 분포의 일반화라고도 합니다. 간단한 문장이지만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포 외라는 말은 우리가 학습시킨 데이터 이외의 것을 말합니다. 분포 외 일반화라는 것은 우리가 학습시킨 데이터를 벗어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간 청출어람의 느낌이 가르친 것은 당연히 잘합니다. 이를 뛰어넘어서 가르치지 않은 것도 이의 연장선상에서 잘 해결하는 것입니다. 외삽을 잘한다 라는 말은 가르친 것보다 더 잘한다. 하나를 가르쳤더니 100을 알더라 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데 필요한 AI의 성배, Holy Grail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배운 알고리즘 정렬이 외삽에 도움이 될까요? 간단하지만 중요한 관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그림은 렐로와 MLP가 어떻게 외삽을 하는지 회색 점들은 우리가 배우고 싶어 하는 문제의 영역입니다. 파란 점들은 간단하게 우리가 학습시키는데 사용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한 검은색 부분은 학습을 통해 배운 결과물입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가르친 부분, 파란색 부분은 아주 잘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영역을 벗어난 순간, 학습된 데이터의 분포를 벗어난 순간, 우리가 원하는 분포 또는 영역을 예측하는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그것을 가장 단편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그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전 MLP는 저런 다양한 유형의 다항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습에 사용된 파란색 부분은 아주 잘 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패턴을 잘 배워서 좌우의 영역까지도 잘 이어나가는 것인데 학습이 끝나자마자 리니어 선형의 형태로 외삽해버리고 맙니다. 다른 그림을 보면 더 눈에 확 띄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MLP와 렐로의 조합으로는
비선형적인 문제를 외삽하는 것이 어렵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렐루와 MLP는 비선형 목표 함수에 대해서 일반화할 수 없지만 선형적인 목표를 하는 것에는 적합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MLP에서 외삽을 잘하기 위해서는 선형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GNN에서 외삽에 대해서 무언가를 알려줍니다. 선형 알고리즘 정렬에 대한 가설을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선형 알고리즘 정렬은 신경망이 보이지 않는 데이터까지 추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형일 때 잘 작동합니다. 이를 선형 알고리즘 정렬과 같이 보겠습니다. 목표 알고리즘이 G는 Gn부터 G1까지의 합성함수로 나타낼 때 신경망 아키텍처 F는 Fm부터 F1까지의 선형 정렬됩니다. 이때 fi는 gi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fi에는 비선형성과 MLP의 조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fi 각 MLP는 gi에 완벽하게 맞도록 선형맵만 학습하면 됩니다. 물론 포인트는 MLP는 학습이 쉬운 선형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이를 GNN들의 외삽에 적용해 볼 시간입니다. 앞서서 우리는 GNN을 사용하여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배웠습니다. 그때도 중요했던 것은 GNN의 취약 과정, 어그레이션 부분을 잘 활용하여 MLP가 배우기 어려운 것을 쉽게 배우고 MLP가 쉽게 잘하는 선형 부분은 MLP에게 넘겨주는 것이었습니다. 최소 경로 비용을 구할 때에도 단순한 합을 이용한 취약 과정은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최소값을 이용한 취약 과정을 사용함으로써 일련의 과정들이 선형이 되었고 이에 학습이 훨씬 용이해졌습니다. 하나의 크고 복잡한 과정을 MLP가 잘 학습할 수 있는 작은 부분, 예를 들어서 선형성으로 나누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 예를 들어서 비선형성의 부분은 GNN의 구조적인 특징을 사용하여 접근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MLP와 GNN의 구조적인 지식은 물론 다루는 문제에 대한 배경 지식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는 구조적인 부분만 말하고 있지만 더욱 단순하게 입력값을 조정함으로써 MLP나 GN과 같은 신경망이 배워야 할 것을 크게 줄여주거나 쉽게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문제를 잘못 분해해서 합쳤을 때는 엉뚱한 결과물이 나오면 안 됩니다. 선형 알고리즘 GNN에 적용하는 것이 GNN의 외삽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까요? 답은 다행히도 그렇다입니다. 위에 보이는 그래프는 최대 차수와 최단 경로에서 핫플링과 최대 최소 플링에 대한 평균 백분율 오류, mean average percent error, MAPE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보이듯이 내삽, 인터폴레이트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삽 부분에서는 확연한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GNN의 외삽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오늘의 정리입니다. 신경망은 프로그램 또는 알고리즘으로 볼 수 서로 다른 신경망 아키텍처 구조는 서로 다른 알고리즘을 학습하는데 더 적합합니다. 그래프 신경망은 동적 프로그래밍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 정렬은 신경망의 계산 단계가 목표 알고리즘의 계산 단계와 밀접하게 일치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서 더 빠르게 학습하고 더 잘 추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